살아있을 땐 미친 황소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16세기 의학계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인물이죠. 파라켈수스의 수수께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그를 둘러쌌던 이 엄청난 논란과 비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봐야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던 걸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시 의학계에선 거의 성경처럼 여겨지던 책들이 있었거든요. 갈레노스나 아비켄나 같은 대가들의 책 말이요. 근데 파라켈수스는 학생들 앞에서 그 책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두가 신성시하던 라틴어가 아니라 길거리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독일어로 강의를 했어요. 이건 당시 학계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격분한 바젤의 학자들은 그에게 미친 황소라는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학문적인 비판을 넘어서 인신공격까지 이어졌거든요. 그의 좀 거칠고 오만한 성격, 그리고 스위스 시골 출신이라는 배경이 당시 잘난 척하던 엘리트 학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놀림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인즈델렌의 들락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학문뿐만 아니라 태생까지 비웃으려고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극단적인 평가는 현대까지도 이어져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 아시죠? 칼 융마저도 파라켈수스의 이 복잡함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융은 그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어요. 대신 그를 아주 명석한 천재성과 또 동시에 사기꾼 기질이 정말 불가사의하게 뒤섞인 인물, 즉 천재이자 사기꾼이라는 완벽한 모순덩어리로 분석했죠. 자, 그럼 이 모든 비난과 칭찬, 그리고 이 모순적인 평가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파라켈수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면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그의 그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 그리고 그를 움직였던 심리적인 동기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의 성격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출생 차트입니다. 1493년, 그는 전갈자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냥 재미로 보는 별자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이건 거의 과학이었어요. 전갈자리는 파괴와 치유를 동시에 상징하고요. 또 그 지배 행성인 화성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우기 좋아하는 에너지를 뜻했거든요. 정말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대로 예고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가 자라난 환경도 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그 험준하고 고고한 스위스 알프스의 풍경. 그 풍경이 그의 내면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아주 강인한 독립심과 고집을 만들어준 거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고 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귀족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평생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분노와 좌절된 야망이 고스란히 아들인 파라켈수스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기성 권위와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것이 되지 말라는 이 문장은 그에게 단순한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자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죠. 자, 이렇게 불같은 반항 정신을 가졌으니 당연히 낡아빠진 전통의학을 그대로 따를 리가 없었겠죠? 그는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아주 급진적인 의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바로 세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었어요. 자, 그럼 그의 아주 급진적인 의학 체계를 떠받들고 있던 세 기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철학, 점성술, 그리고 연금술입니다. 좀 뜻밖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학문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된 도구였던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은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고상한 사색 같은 게 아니에요. 그에게 철학은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예를 들면 광부를 찾아가서 금속의 성질을 직접 배우고 약초꾼에게서 식물의 효능을 직접 듣는 거죠.
낡은 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세상 전체가 그의 교과서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점성술입니다. 이것도 그냥 별자리 운세 보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파라켈수스는 저 거대한 우주의 하늘이 모든 인간의 몸 안에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작은 우주, 소우주로서 말이죠. 그래서 의사는 밤하늘의 별을 읽듯이 환자 몸 안에 있는 내면의 별자리를 읽어내서 질병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연금술입니다. 그는 금속이 공기 중에서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장기도 병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금술은 바로 이런 자연현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질병을 이해하고 또 물질에서 불순물을 싹 제거해서 그 순수한 정수, 즉 아르카나라고 불리는 강력한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기술이었던 거죠. 이 세 가지 기둥, 그러니까 철학, 점성술, 연금술은요, 결국 하나의 아주 심오하고 아름다운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우주와 인간은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신비로운 믿음이죠. 그의 모든 철학은 바로 이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소우주는 저 바깥의 우주라는 대우주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안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을 거예요. 하늘은 인간이고 인간은 하늘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의 하늘이고 하늘은 오직 하나의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은 그냥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가지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건강과 질병의 진짜 원천은 바로 이 내면의 우주, 그가 아스트룸 또는 몸 안의 별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진짜로 치유하려면 바로 이 내면의 우주 지도를 반드시 읽어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가 죽은 지 거의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격동의 인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파라켈수스를 이해하는 열쇠는요, 그의 내면에 있던 이 거대한 모순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의 머리, 그의 지성은 물질을 탐구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자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 그의 영혼은 여전히 마법과 전통을 믿는 중세 사람의 것이었죠. 이 두 개의 세계가 한 사람 안에서 정말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내면의 갈등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무작정 모든 걸 부수는 파괴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세의 신비주의와 현대 과학의 경험주의, 이 두 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과도기적인 천재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유산이 오늘날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마침내 몸과 마음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른바 심신상관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파라켈수스가 500년 전에 본능적으로 꿰뚫어봤던 바로 그 통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 광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아득히 뛰어넘은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제서야 겨우 그의 발자취를 따라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